제목을 우리 예산학교인데 정책계획과라고 제가 표현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또 궁극적 예산을 본다는 것은 정책을 보거든요. 또 정책을 우리가 분석한다, 뭘 한다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대안을 나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궁극적 목적은 예산 분석가가 아니라 정책 기획가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 기획이다라고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또 한축에 보면 사람들이 예산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저도 뭐 엄청나게 시간은 오래 걸리죠. 군대에서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의 방식으로 제가 뭐 거시적 측면에서 충청북도와 청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굴러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형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 통을 알아야 되겠더라. 그게 예산이더라 라고 해놨습니다. 오늘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 카메라 가고 카메라 찍는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기기를 조작하는 건 몇 시간 안 걸려요. 중요한 건 관점이죠. 이 카메라가 전피사적 카메라 있지만 어디서 찍니 때 전혀 다른 각도가 나온 거잖아요. 예산 또한 그렇게 봐야 될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워밍업 개념을 여러 광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을 분석한다, 정책을 제안한다, 뭐 어떤 관점, 어떤 훈련을 평상시에 좀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평소 하셨던 걸 제가 조금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제가 이제 예산서가 그러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성된다는 건 총괄적 이야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예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참여 예산이 돼야 돼요. 참여 예산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예산서를 띄워놓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분석했는지 경험적인 걸 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여기 뭐 메모하고 외우고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실질적 이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해봐서 난 이제 할 줄 알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는 매월 7월 31일자에 예산 편성 매뉴얼을 내려보긴 하지만 어떤 예산은 어떤 청소년 예산이잖아요. 지금 어떤 데는 복지 쪽에 있어요. 어떤 데는 문화관광에 있어요. 청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담당관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 달라요. 이게 편성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막판에 가서 홈페이지 좀 띄워가면서 어디에 어떤 게 있다.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조직도를 이해해야지만 이 예산서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찾는 것도 잘 못 찾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항상 저는 예전부터 일단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왜 할까? 왜라는 문제를 항상 저는 달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그러면 그 초심적인 요소들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왜 예산을 알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산을 안다는 게 예를 청주군데 청주다. 청구에 하게 되면 그 청주의 살림살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디 축사 나와서 시장에 한마디가 다가 아니라 예산서에 그 말이 실렸으면 의지가 있는 거고 안 실렸으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정확히 보는 게 상당한 양이 되고, 제가 이제 주로 복지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늘려달라는 거, 없다고 하면 만들어달라는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만큼 훌륭한 나한테 백데이터가 되는 게 없어요. 그 단순한 몇 가지만 해놓게 되면 공무원들 만날 때 이야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냥 먼상 보듯이 이렇게 다리 걷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관협력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공무원들은 현장상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거다라고 만나는데, 공무원들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들한테 안 한다고 문제도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 안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책 경험에 대한 아침에 자꾸 말씀드린 거고요. 보는 관점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복지 영역만이나 우리가 모두 갖다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무원들만 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관 협력을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민간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뭐 어떤 현실이 있느냐 한번 보게 되면 청소년 자살률이요. 오랫동안 중국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1위는 아닌데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24.6%. 거의 다른 나라에 더블 스코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자중과법이 가장 크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 자살률도 충북이 제일 1위입니다. 지금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뭐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그게 학교 출산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제 꼴찌 0.78명. 근데 정확히 말하면 0.78도 안 된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0.3% 정도가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노인은 늘었는데 출산이 늦게 되면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노무현 정권부터 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 이명박과 바로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충청북도 내정도 해야 된다 하는데 일개과에 한 명이 그 사업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더라. 근데 돈만 준다 이게 낫게 아니잖아요. 병원 가시는 그 의료 환경, 보육 환경, 또 병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임신한 임산부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 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우리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의견들이 다 분분하죠. 왜냐면 이게 물려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좋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저런 얘기다 결론은 뭐냐? 아니 임산부 운전을 왜 해? 그런 상황이면 일단은 뭐 콜택시 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런 이송 서비스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런 환경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를 낳는 게 내 환경에 생활에 제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출산하면 돈 얼마 준다 그런 이야기만 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이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어떤 기준을 대하든지 간에 OECD 평균을 따지는데 우리나라 떨어져도 엄청 떨어져요. 프랑스에 비해 낮았다고 높아졌죠. 그 핵심적인 것은 5분마다 보육시설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언제 내 아이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 우리 한때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 옛날 대통령보다 누구죠? 누구였죠? 거기에서 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극복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죠.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어디다 할 거냐? 그건 정책 결정 문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 가지 않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투자도 그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너무 많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세요. 공공사업체 지출한 게 보면 OECD 평균 22%, 우리는 14.15%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야 될 공공 어떤 사업체 지출하는 예산은 많은 게 아니라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일부 쌀에 부정수급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샌다 쩐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 반대적 요소는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실질이 실효적이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법원에서 통과됐더라고요. 의대 지원하는 걸로. 우리나라 보면 예전부터 우리 보죠. 그 의사수가 이제 적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도 보면 임상 의사수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3.7인데 우리나라는 2.6밖에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낮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가 3.5가 되잖아요. 안산시를 한번 햇빛 시민 발전 사람들하고 갔는데 안산시는 곳곳에다가 태양광, 자전거, 도로부터 관공서부터 주차장부터 하니까 이게 뭐냐? 일단 당연히 이거 높아지겠죠.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공공의 돈이 많은 그것도 지역에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청주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오창 비수기 한 군데만 태양광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목련공원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하지 않는데 청주시가 움직이지 않아요.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도로 일객거리가 100m 넘지 않으면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격차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대 국가를 놓고 봤을 때 1등을 해야 될 만한 것들은 다 꼴찌하고 꼴찌하려는 거 다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잡게 되면 그것도 살만한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좀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 여성 관리자법 이거는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그 SDG인가 SDG에서 거기서 나오는 지표 중에 한 가지인데
하여튼 여성 관리자급 비율이 높아야지만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무늬만 지방연구라고 해놨는데 이건 제가 오래된 자료예요. 2010년도 자료인데 근데 이걸 안 바꾸고 내가 좀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단체들이 그러면 항상 지방연구 하는 얘기가 뭐냐?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정말 돈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이건 재정 자립도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되게 높은 거 맞잖아요. 이쪽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런 연구조사하면서 사회 종사자 추후 개선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종합국장 종사자들 보수를 주는 걸 한번 보건소 연구원에서 했더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많이 주는 게 맞잖아요. 낮은 데가 덜 주는 게 맞죠. 근데 충분히 일관성이 있어요. 높지도 않으면서 안 줘요. 일관성이 있잖아. 일관성 없는 강원도 같은 데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낮지만 많이 주잖아요. 아니, 같은 충북과 이런, 여기는 뭐 일관성 있다고 보지만 전남도 일관성 없네. 이 라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 표를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고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투표해서 뽑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이야기할 때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가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교부금이거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거든요. 근데 보조금은 주게 되면 반드시 그걸 쓰고 남으면 무조건 반납이에요. 근데 국비이긴 하지만 교부금은 남으면 내 돈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 재정 자립도에다가 교부금을 포함한 게 재정 자립도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우리는 그다음 돈 없다고 표현하니까 공무원들 자립도가 낮습니다 하고 우리는 쓸 수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재정 자립도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충분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어차피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다. 저는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 전에는 무상급식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냐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주장하지 않게 되면 모두 낙선한 상황이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 내는 돈이 800억이었거든요. 돈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제 요구할 때 보면 이 사업에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청소년 관련해서 뽑을 기준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전체 청소 예산 중에 한 5%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슬링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지들이 돈을 만들어내거든요. 정확히 금액 찍지 않아도. 뭐 그런 영역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고 돈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충북과 인천과 울산 빼고 나머지를 다 줬잖아요. 우리 충북에서는 옥천이 제일 먼저 줬거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자기 시장에 월급을 반납하면서까지 3차, 4차 줬거든요. 청주가 훨씬 가난한 동네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볼 때 보면 없으니까 같이 안타까워서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정부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임사업부가 있고 고유사업부가 있습니다. 고유사업부는 복지가 대표적입니다. 복지가 대표 지방정부 수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위임사업은 국가가 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공공적 전달책이라 했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 내려온 돈들이 많거든요. 지방도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방정부 공무원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기획력이 없어요. 뭐를 기획이 몰라.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지 몰라. 정책을 못 만들고 예산을 못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어떤 그 정책 기획력을 높여야 된다는 선도가 계속 훈련시켜놨더니 몇 달 만에 순환분위기가 또 옮겨가. 근데 지금은 환경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으셨잖아요. 정부가 또 한계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정부에 좀 바뀌어지면서 교육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관장이라 한 사람들이 우리는 중앙을 잘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특히나
충청북도 그런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 사육 예산 중에 2%만이 스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98%는 국가가 시킨 사업만 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그래도 한 10%대는 됩니다. 이게 지역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한계도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보완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제안해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91년도에 이제 지방의원, 95년도에 자치단체 장이 돼서 했잖아요. 수능은 뭐였습니까? 맨날 관선 때는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 동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동네 나오자 이 동네 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지역에만 정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너무 예전과 다르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거고, 조례를 보면 자치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의회에서 방망이 때려야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왜? 의회가 방망이 때리는데 집행부가 예산 안 세우면 끝나거든.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는데 의회가 방망이 안 때려줘서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은요, 지방의회는 징의 권한이 없습니다. 삭감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집행부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역할을 하느냐? 야,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자른다. 이렇게 딜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국회는 좀 다르죠. 증액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증액하는 건 아니고 법상의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지방부는 그게 없어요. 이게 조례를 입법할 수 있고 재정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집행부가 이거를 따르지 않게 되면 사고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청주시장이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실제 민선이 되고 나서도 그런 환경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처럼 복지운동할 때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통치 시스템으로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문화, 환경, 그건 복지가 아니라. 봐보세요. 이 동네가 근데 쌍용자동차 평택이 있었잖아요. 기업이 돌아갈 때는 수입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가족 양육하고 부모님 모시고 또 술 한잔 먹고 소비하면서 마을 경제 살고, 그럼 그 상인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면 지방정부는 그 세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가족을 어떻게 돌봐요? 돈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술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지 못하니까 그 가게는 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되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그 지방정부는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슬럼화 되는 거죠. 빈곤화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지를 잘하자가 아니라 이 국가 전체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할 거냐는 이 복지 국가로 말하는 북유럽의 모델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 과거의 길드라는 유럽에 있는 그 상인 조직들이 빈민동을 했습니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 물건이 안 팔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죠. 인본주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이후 약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복지가 하나의 휴머니티 뭐 말하는 게 바뀌긴 했었지만, 그런 형태 우리가 복지 자체를 단순하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복지 국가의 통치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복지였고 노무현 정권 때 문화복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당시 문화복지냐 복지문화냐. 뭐 복지 외에서 이제 복지 붙이는 게 거기입니다. 요즘은 LH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거복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모든 복지를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 개념의 복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사람의 삶을 아우르는 게 복지가 되는 거죠. 주거복지? 아까 가난한 사람들 집은 수리한다, 난방비 준다. 아니 화석연료를 없애자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연탄 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를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세력이 뭘까? 그걸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매일 집만 수리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고령화 사회 안에 돌봄이라든 돌봄 형태의 안심 케어 주택이 뭘까? 그런 사회주택이 된다는 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적 요소들을 가지고 주거복지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온정적인 것들 있는 것만 우리는 계속 다른 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안을 만든다. 그렇게 꾸려지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복지국가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저한테 말씀드린 거고,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 민관위에서 만드는데 기존의 표현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죠. 이를테면 이제 투자가 이제 물건이 없다면 사람과 사회적 투자겠다.
그리고 정부 역할은 성장에 집중했던 거죠. 선성장 후부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는 성장과 복지와 동반 성장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만들었지 지금도 앞으로도 청주시가 충청북도가 성장 중심이냐 성장 복지와 같이 갈 거냐, 물건에 투자할 거냐 사람과 사회에 투자할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향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분석할 때 정말 이런 성장과 아니면 성장 복지를 조화로운 예산이냐 아니냐, 물건에만 투자하고 사람과 사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예산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잡게 되면 아무 기준점이 없게 되면 뭘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그게 단순하게 양쪽 투입인 건지 아니면 뭔가 혁신적인. 김송준라는 사람이 전주시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재선하고 올해 안 나왔어요. 저번 선거에. 또 전주 가서 알아보니 김송시장 와이프가 설레발했대요. 다 하고 다녀가지고 리스크 터진다 그래서 김승주가 3선 안 나왔던 거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했던 핵심적인 사업이 뭐냐면 전주역 있습니다. 약간 뭐 전북대 쪽에 있어요. 평도 5차선입니다. 근데 김승시장 때 어떤지 알아요? 차선은 2차선, 2차선만 놓고 가운데 공원을 시켰습니다. 늘리는 게 방식이 그건 주였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직선이었거든요. 그 도로를요 다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곡선이면 속도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늘릴 때 이 양반 좁혀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했던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그걸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주말에면 그 가운데서 플롯마켓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명물이 된 거죠. 그 양반 청주에서 강의를 했는데 왜 도로가 직선이어야 되냐? 도로 곡선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 양반이 또 했던 거 뭐냐면 청주는 예전에 여기 오종목이 이제 생명 예선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강제로 이제 빼내냈었죠. 근데 전주에서 생명의 그 마을 이름이 있는데 거기를 없애기 위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했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조폭들이 있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 분란 나잖아. 그래서 김순실이 했던 방식은 빈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 담당 부서를 거기다 사무실 차렸어요. 그 빈집을 사서 그게 하나의 부서가 돼서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면서 그 주변에다가 문화관광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존이 다 없어진 거죠. 이게 정책은 어떻게 하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로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왜 청주시청 건물은 다 모여있을까? 다 그 현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기업체육 가면 공단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을 농촌이라면 어떤 미용사무소가 분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흩어져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모여있죠. 왜? 한 가지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시장을 자주 봐야 되니까. 제가 청주복지재단을 예전에 만들 때 시청 앞에다 해서 너무 골방이야. 왜 여기다 하시나? 문화재단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들 그러더라고요. 시장을 자주 가면 승진합니다. 공무원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공무원생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뭘 할까?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현장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일부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회복지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괴산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이 그 멀리서 노인복지관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보건에서 했던 게 사회복지사를 몇 명 찢어가지고 그 마을 회관에서 근무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구 파악이 팍팍 되죠. 서비스하기도 너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장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런 형태로 기존의 모습을 바꿔버리면 같은 예산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또 예산 효과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재선돼가지고 했던 게 어플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엠보팅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현장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궁금합니다. 또 시민들이 제안합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공무원이 기획을 했는데 거기다 올려요. 시민들이 댓글을 남겨요. 그런 형태에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소통했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많이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귀찮은 거죠. 자기가 혼자 한 게 편하지 의견 듣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방적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다른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선성장, 돈 있으면 무조건 성장한다 했던 게 우리가 알 때 완전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진보 진영에 만난 노무현과 김대중, 문재인 때는 그래도 성장과 복지 조화롭게 가는 형태. 무조건 뭐 이렇게 성장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성장 전략 양적 투입이나 불균형 성장의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혁신 주도, 균형 성장, 시장 주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지 전략 뭐 양적인데 과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 미래적 투자. 저기 신청군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어르신이 병원 갔다 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요. 독거노인이야. 누가 케어해? 누구 사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진천군이 소유하는 관사 건물을 진천군 소유잖아요. 지금 관사를 안 쓰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안심 케어 주택을 합니다. 병원 퇴원하신 분들 거기에 일정 기간 계시하시는 거죠. 사육사 파견에 거기서 일정한 형태의 케어가 되게 하는 거죠. 따로 병원을 짓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바꿔준 거잖아요.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한겨레 원주 기자 썼던데 층평에 있는데 빈집이 많으니까 거기를 동네 분들 이야기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그 가우디 형태의 이름을 따가지고 구엘 공원도 만들고 뭐도 해가지고 작년에 마을 수익이 6천만 원 났답니다. 새롭게 버린 게 있는 거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뭔가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보호는 지금 국비로 뭐 300억 따가지고 산단에다가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걸 활용하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균형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가 복지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큰 틀을 예산 이해하고 나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복지에서 복지만 하고 문화만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 예산보다 알게 되면 어디 가서 누구랑 이야기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의 모습이 이렇구나, 앞으로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상이 그려져요. 저는 이거를 어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역사회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지방정부의 정책과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의 성장 동력이 뭐가 될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 10여 년째 주장하는 바는 휴먼시티 도시가 돼야 된다. 왜? 휴먼이라고 하는 보건과 복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 인프라가 오송과 세종에 다 와 있어요. 예전에 복지 관련 뭐 한다라면 서울에 있는 태화복지가 우리가 최초 복지관인데 거기는 복지관이면서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만들 때 정부 보장 인포가 되는 형태였어요. 그럼 일테면 우리 청주에 오송복지가 있습니다. 오송 옆에 보건사 인력개발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습니다. 식약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복지관에서 학자들과 연구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노이드, 청소년들, 장애인들. 뭐 그걸 가지고 전국에 매뉴얼화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전국의 사람들이 오송으로 그걸 보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긴 거기. 사실 노인복지관 또 그렇게 해서 노인을 또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 청소년 기관, 청소년들도 특화시키는 것들. 그렇게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관광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휴먼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청주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일단 오게 되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모든 게 이해가 대체할 수 있다지만 휴먼 서비스가 말하는 보건복지 쪽은 대체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걸 난 청주의 성장 동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풋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성장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광고 봤던 것처럼 상상력 기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기철 교수와 사육사들 대해서 강의했을 때 한 건데 상상력을 이렇게 좀 키우면 어떨까? 상상력 학교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잘해라. 근데 정확하게 더한다 빼나 그렇게 딱딱 쓰듯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이건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명함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 명함도 있겠죠? 근데 이 명함은 그냥 일반 알고 있는 종이 명함이잖아요. 이런 모양이래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디자인이라고 가구관리를 일한다고 유추해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들의 명함 받을 때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든 사람 있잖아요. 또 그 명함만 보고 이 사람이 뭐 할까 막 예지력을 발휘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저도 명함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더 하는 거죠. 아침에 보면서 더하기 또 뭘까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주장한 바가 결혼하고 충대병원 앞에 두산원수 앞에 살았어요. 거기서 저쪽 분배운동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가로수 우거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조명은 차도로 비쳐 인도는 안 비쳐.
이렇게 성인 남자인 내가 가도 약간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는 자기 빚에 사람은 자기 빚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게 보통 이렇게 비치잖아요 차도에. 그러면 얘는 생이손이라고 이렇게 자기 공개해가지고 인도도 비춰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주도 많이 늘었고 제가 징평이 먼저 이걸 사업했었어요. 그럼 한 가지 사업에다 한 가지만 더 해주면 사람도 안전하고 차도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더하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지 현장 신분자들 이런 교육할 때는 보면 복지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끼리만 보여요. 너희끼리만 보여요. 그러면 충북 전체에 대한, 청주 전체에 대한 복지 이야기다 보면 자기 것만 알고 나머지 몰라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 몇 번 작업하다 보면 청소년 이게 있었는데 너희 서로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교통전문가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각자 나오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네? 만약에 자활 실무자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일자리 만든 사회기관이거든요. 일거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카페 차리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 청주에 보면 범대목 꽃은 많이 심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조경업자가 있거든. 지금은 이제 따로 이제 시가 육묘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일테면 그런 사업들을 자활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자활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빈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충북과 청주시 전체에서 갖다 놓고 자활해서 할 수 있는 만 사업들 이렇게 하면 청사관리, 건물 청소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또 그래요. 아니 그럼 기존에 하던 청소업체는 어떻게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시장은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서 그들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걸 갖고 빈민이 해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예산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에 더하기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 종합행동이잖아요. 여러 분야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복지에 대한 복지 쪽만 저는 알겠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 형태, 여러 문화한 사람들, 처음에 제가 복지한다니까 김만수님이 뭔지 너는 나하고 좀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문화 쪽을 좀 알면 너희들 그럼 좀 좋지 않겠니? 그래서 스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 공방 가서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 누구 연결하기도 하고 이게 복지인이 복지만 그러니까 복지와 문화가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 형태 사람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 가지고 쓰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이거다. 그래서 내가 책을 보더라도 나 사회과학 좋아하지만 때로는 문화 쪽, 공예 쪽, 뭐 IT 쪽 그런 책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문은 잘 봅니다. 한 명 딱 놓고 쭉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거리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분야 정보들을 다 봅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더하기 요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많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나의 성장과 관점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인도 뉴델리가 뭐 화장실입니다. 인도가 문맹도 높기도 하지만 인도 사람들 위트가 많아요.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이쁘게 한다. 여기도 작게 토일렛 써놨잖아요. 근데 이거 극적이 써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인도 대리원이 엄청 크거든요. 아 이런 다양한 민족도 있구나 이렇게 보게도 되고. 또 공공 디자인 되기도 하고 뭔가 사회 약자를 배려하기도 하고 뭐가 위트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하기 요소다 보고 빼기다. 아무리 속도 줄이시오 하고 뭐 교통방지도 만들어봐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저기 창수화가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제 해서 특허를 낸 게 있는데 착시효까지 있는 거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빼게 되면 또는 이런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일본의 한 도시는 가로등이 보통 우리나라는 거의 빨간 등이잖아요. 요즘 LED로 바뀌면서 하얀 등이에요. 시골의 농작물 빨간 등은 농작물 피해가 줍니다. 요즘 LED 피해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뭐를 했냐면 범죄가 많아서 어떻게 바꿀까 했는데 그 심리학자가 제안한 게 뭐냐면 빨간 데는 파란색으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EBS가 한번 실험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빨간 방을 주고 파란 방을 줘서 사람들한테 자 당신들이 30분 됐다 생각할 때 나와라. 실험을 했더니 빨간 방 이상하고 파란 방 이상하고 어느 쪽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빨간 방이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안정되지 못해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파란 방은 뭔가 안전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조명 하나 바꿔서 그렇게 되고 또 깨진 유리창이 있잖아요. 뉴욕에 갔더니 범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한 게 깨진 유리창 다 바꿨더니 범죄가 줄어들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적인 게 있죠. 또 평소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포르투갈 리스본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앞에서 와인 먹다가 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축구 방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그 화려한 도시의 낡은 건물이잖아요. 우리 이제 헐게 바쁘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다가 에코 뮤지엄을 만든 거죠. 거기에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축구 히스토리 만들어 놓으니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우암동 가면요. 한 10여 년 전에 동네 주민자치에서 그 엉터리치다가 골목이라고 벽화에다가 1,000만 원 들여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거기다 옆에 차선을 그려놨어요. 차가 다 되니까 다 가려지는 거죠. 이거 왜 했을까? 우리는 몇만 원 갖고 동네 우리가 벽화가 다 그리고 다녔는데 1,000만 원짜리 그게 말이 되니까 차선을 왜 그려 거기다가. 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 자체에서 했던 거 우리 행복한 우리 학생들이 했던 거 쓰레기 많은 곳에다가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고래 그림을 몇달 꽃을 그렸더니 쓰레기가 확 줄어졌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가 수학고 시작한 줄 알고 수학고 아닙니다 라고 올라가시고 표현했던 게 있는데 그거 뭐 10만 원을 다 했거든요. 그 사람 1,000만 원짜리부터 10만 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설명할까? 나 같으면 막 고민하겠죠.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해버리니까 다르잖아요. 이제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설득을 하려면 이미지화시키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이슈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려면 또 잘 못 만들겠죠? 이거는 쉽죠? 써져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먹기 전에는 배불뚝에다 먹고 나면 S라인 되는 거예요. 두 단어 하나의 생각고 만들잖아요. 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적인 광고 이재석 씨가 만드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로 못 나왔어. 한국에 인정 못 받았어. 외국 가서 많은 상관 그때서 인정해 주잖아요.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이 양반 초를 가서 타들어가잖아요. 온난화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브라질 산림 해소되고 있잖아요. 휴지 많이 써서 계속 해도 심하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쓰고 저는 항상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항상 축축해요. 이거는 제가 포르투갈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거 담벼락들 허물기 바빴지만 그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멋있잖아요. 근데 벽들을 보면 저는 벽 하나 많이 그리고 싶어요. 학교에 쌍막한데 예쁜 꽃이 있으면 누군가는 우울하다고 보면 밝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 행복카페 근처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초등학생부터 많이 좀 해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꼭 벽에다 해야 돼? 인도 경계석 있죠. 이만한 경계석에다가 아이들 한 명씩 앉혀가지고 한 100m를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만 놔두면 안 되고 마지막에 화가들이 와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좀 해줬는데 이것도 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코로나 전에 시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서 그 수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있어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거기 흔적만 좀 남아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건물인데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라오스 로아프랑을 찍은데 그 의자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데 손님은 없어요. 근데 의자가 나를 보고 이제 웃는 것 같아서 나는 지나갈 때 기분 좋더라. 그때 이제 해놓은 거죠. 이게 라오스 루앙프라방인데 이쪽 여름 유럽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하면 돈도 없는데 비싼 간판하고 또 간판인데 다 자기가 이쁘려고 하잖아요. 눈이 띄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옥토펌이라고 이제 동종무역 그 샵인데 가난한 사람 일자리 만드는 게 있거든요. 나무 판기 있는 거 어디나 있을 것 같은 가까운 펜에 치서 글씨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어플은 여기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 간판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가와라는 신고자들이 아이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키울까 이제 생각해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없는 돈에 유럽 가고 호주 가고 미국 갑니다. 연수 갔다 옵니다. 근데 써본 거예요? 하나도 못 써요. 왜? 그만큼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 자본이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자. 동남아 인도 가자.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일상에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남인도 가니까 가난해서 일자리 만드는 기관이 호주에서 펀드 봐서 기계를 몇 개 샀어요. 그게 나무가 많잖아요. 거기가 뜨거운 나라니까 접시 이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가지고 몇 겹 해서 프레스 눌러요. 일회용 접시인 거예요. 쓰고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형태 그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그럼 우리는 이걸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뭔가 하다가 지나가다가 뻥튀기가 생각나가지고 야외 행사인데 뻥튀기 좀 작은 거 좀 사다가 좀 두터운 장면에서 이거 일회용 접시로 해가지고 비빔밥 할면에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단 먹고 디저트로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 속에서 매가 이렇게 하는 거 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환경 행사니까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남아가 뭐 이게 돼? 이게 가능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피자를 판다 해보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오븐이 있잖아요. 인도 가면서 오븐이 어디 있겠어? 그때만 인도 길거리 꼴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 그냥 입안에 작은 도랑통에다가 수술 넣어가지고 해놨죠. 그리고 도를 만들 도가 대신 피자보다 조금 얇아요. 똑같아. 그리고 뚜껑을 씌우니까 정확히 8분의 1가 되더라고요.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는 그런 말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창업하는 게 카페예요. 그걸 좋다 해라. 근데 스토리가 없게 되면 망한다. 그리고 너는 자신이 없다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머신 하나가 1,000,000원짜리입니다. 샀어요. 망했어요. 그 팔면 반값도 못 받아요. 차라리 차별화해라. 드립을 해라. 드립. 좋은 원두 갖다가. 공격물 원두 갖다가. 그러면 드립이 제가 200명 이상도 드립을 해봤어요. 밖에서.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요. 머신에서 3명, 4명 줄 서 있으면 언제 빨리 수 있게 다 그쳐요. 드립을 하는데 10명 줄 서 있으면 아무도 다 그치지 않아요. 왜? 이 과정을 보고 있거든. 내가 결의하고 끝이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 거기 공감해 준 거죠. 돈도 덜 들면서 사는 공감대도 얻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분야의 이해를 여러 가지 정보들 내가 깊이나 넓게 알고 있게 되면 그 보는 관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법대에 나왔지만 법을 잘 몰라요. 그럼 제 선배 친한 형이 있습니다. 상수형 통화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의료 쪽 잘 몰라요. 우리 공기업이나 가운데 형한테 하면 또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 분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한 사람이든 정보든 지식이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떨까.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 기획자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어떤 책을 두껍게 봐서 책을 읽는데 짜증나고 어떤 책을 길게 봤는데 짜증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한테 짜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영화는 장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액션이냐 드라마냐 뭐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게 경험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흰색이 됐다가 검정색이 됐다가 회색이 됐다가 여러 형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 여러 정보를 해라. 정말 나한테 필요할까 싶을 정도까지도 평소에 관심 갖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지 써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한 가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정책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정책이 숫자로 표현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때로는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예산 정책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서 분석을 다 하고 그럼 새롭게 뭘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볼 때 하면서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또 누가 이 고민을 우리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치국기 정보집입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정부에 조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빈곤 나 관심 많아. 그럼 그 키워드 청소년 빈곤 쳐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광명만 떴어요. 근데 지금 한두 군데 더 떠요. 뭐냐? 청소년 빈곤 대물림 방지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가 최초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금 없잖아요. 청주에 보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알아요? 아동 실험도 시작해요. 아동 놀권리에 관한 조례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놀권리가 보장되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빈곤 문제는 대문제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만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켓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산은 어느 정도 할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방지에서 어떤 정도의 돈을 지급할까? 환경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아이들에게는 이 자치복 정보를 좀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 대통령 대선 때 지금 누구죠? 이재명 청소년 탈모 얘기 딱 엄청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지자체별로 탈모 지원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없습니다. 충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우리가 일상에서 하다가 경험적으로 이거 필요하겠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합치기 힘드니까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자치복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91년도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 조례집이잖아요. 조례운동은 시발을 했던 게 부천이었어요. 뭐냐? YMCA 엄마들이 청소년들 위해 환경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됐어. 그 중에서 리스트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할까? 뭐를 했던 게 담배 자판기였습니다. 아무데나 꽂으면 담배가 다 나오잖아요. 그걸 엄마들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했어요. 왜 또 주민발의냐? 조례에는요, 처벌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뭐 했는데, 금지했는데 한다? 처벌 둘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위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이 발의하는 거, 집행부가 발의하는 거, 의원 발의가 있어요. 제일 쉬운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아무리 여론화 되지 않으면 만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누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민 발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다 주민번호가 들어가니까 사인하고 다르잖아요. 일일이 설명, 동의를 받아요. 그 과정이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몇 집이 계속 운영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식도 없나 와이프 저렴하고 있어. 사회 여론이 많은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발의를 통해서 담배 자판기는 그게 조항수 딱 5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페이지 이렇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자판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통 법에서 위임받은 게 조례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위법을 바꿔버린 사례인 거지. 그 정책들. 근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또 뭐가 또 이후에 나오겠죠? 하여튼 이런 자치국 기준을 활용하게 되면 이 예산이 효과적일까 아닐까,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 아닐까, 어떤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기가 좋은 게 굉장히 좋은 훈련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봐서 여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 철학을 키워라는데 글잖아요. 하여튼 뭐 기술적으로는 뭐 유튜브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결과물을 어떻게 청소년 예산을 딱 봐봤는데 청주시도 보면 한 1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만 아니라 제 운동 전반에 있어서 저는 날 스승 같은 분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종교에 따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분들인데 제가 설명드리면 이 책에만 하잖아요. 나는 평탄하게 일을 하지 않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천신을 달고 정글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이 양반은 그 혁명을 했고 안전한 삶도 내려놓고 다시 혁명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재미있는 놀이였다? 전 나름대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다르게 좀 노는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면 재미나게 접근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간디. 제가 2000년도 인도 갔을 때 처음 갔을 때가 간디가 살았던 아슈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랬냐, 아침 컴퓨터 보고 있었는데 그 아슈람은 딱 공터예요. 쓰레기를 줍는 거죠. 나뭇잎파리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죠 일을 해. 내가 판때기 갖다 쓱 쓰려니까 1시간 할 때 10분 만에 끝났더니 나중에 이제 공도사랑 미팅을 하는데 말디라는 아가씨가 야, 네 방식 내가 모를 것 같아?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인도 콜카타 지하철이 곡괭이로 파가지고 만든 지하철이에요. 인도 보면 아직도 장비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더디더라도 함께하는 방식을 찾는 거죠. 근데 간디가 그 아슈람에서 활동했던 게 세상을 변하고 싶잖아. 그럼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게 한 게 간디거든요. 그래서 아슈람은 인도가 두 가지입니다. 수행 공동체, 그 철학자에는 수행 공동체가 있고 생활 공동체가 있어요.
간디가 독립운동할 때 50만 개 당시 인도 마을인데 그 마을이 왜 의존하지 않고 수월하지 작업자들 때 인도 독립한다 해가지고 이만한 물건을 줄여서 노동을 통해서 옷을 만들고 나무 열매를 따서 비누 만들고 그 동네가 먹고 살 걸 만들어서 그 동네에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의 그 어떤 학교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했던 거예요. 뱀이 너무 많은데 뱀을 없애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연구를 계속했던 게 간디의 삶이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그런 과정 가지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더 스님이 있죠. 마더 테레사 하시는데 인도 꼴바타가 두 개의 마약이 있어요. 실제 마약의 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더하우스가 마약이라고 표현하죠. 가면 왠지 나오고 싶지 않은 것들. 꽃동네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더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그게 마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컴퓨터 하나 없으면 다 쑥입니다. 딱 20년 하나 바뀌는 곤족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거를 노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수현이 말씀하셨는데 수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누구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게 가난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그래야 된다 생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예산은 일정한 기간 내 정부의 수입과 지출하는 예정적 수치다. 예산서잖아요. 근데 돈도 근데 이름을 생각하면 연말에 보면 딱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중간에 추가 경쟁이라고 해서 맞춰요. 예산은 챙겨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일정한 기간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회계 정도가 1월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있는 예정된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각종 예산 항목이 있죠. 어떤 사업명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돈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돈을 써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돈 써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항목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어떤 거는 우리가 분석할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게 되면 이 사업이면 잘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건데 그 항목은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생색이냐 아니냐 그 숫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조차 두 가지 못 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공무원들 공로연수로 해서 해외로 매덕을 줘서 가는 것과 우리의 성장 동력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을 낄 수 있는 비용으로서 국내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같은 1,000만 원이면 어디가 정선이겠냐? 청소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예산서는 청소년보다 공무원이 더 높아요. 왜? 그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처음에 줬으면 이게 더 높겠죠. 그래서 그 항목과 숫자는 그 의지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해내고 캐치해내야 된다. 그걸 하려면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돌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정보를 취합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지 눈에 싹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군가는 결정을 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있었다. 누가 하냐? 기본적으로 예산 요구서는 각 부서에 짜죠. 부서 짜게 되면 전체 취합이 돼가지고 예산과에서 올리겠죠. 예산과에서 쭉 조정해서 시장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구서 쓰기 전 굵직한 사업은 시장이 몇 년에 해치다 이거야. 이거 자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산은 기본. 이 세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요. 예산 볼 때 이 세 가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할까? 타당성이 있나? 우선순위가 맞나? 제가 충청도 주민참여 예산을 3년 했는데 잘렸어요. 이유는 뭔지 불성실한 참석이야. 왜? 나하고 그때 정승희 대표 2명만 심는데 나머지는요? 다 퇴직 공무원이야. 지리 시간 맞춰서 맨날 하니까 우리는 안 가자. 그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많은 예산서를 보는데 꼭 11시에 해야 돼. 첫날 밤새가 준비했는데 5분이면 젊은 층 준비 많이 했네. 밥 먹으니까 그만하지. 이런 거. 또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져왔는데 우선순위 먹여달래. 공무원이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요. 10년 넘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핸드폰이 스마트폰 있을 시기죠. 여성 공무원들 인권 신장을 하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다 소원수리 한번 설치하겠습니다가 여성 정책관실 1호 사업인 거야. 우선순위 따면 그게 이룰 것 같아요? 누가 가서 원래 듣고 오겠어요? 어플을 하면 되지? 인터넷 쓰면 되지? 안 그래요? 또 한 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또 1등으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냐? MBC, KBS, CJ 방송국을 섭외를 해서 무신도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백상의 유모차들 엄마들을 섭외해서 걷게 하겠다. 이게 저출산의 최고 사고가 올려놓은 거예요. 3천만 차 사. 동의하십니까? 이게 필요할 수는 있죠. 근데 우선순위가 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예산 있고 노인 예산, 청소년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죠. 왜?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산을 볼 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할까? 제가 참여연대 그때 2000년, 2000년에 한번 제가 성명서 썼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에. 상당공은 비둘기 집만도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라고 다 썼어요. 왜냐면 부서별로 균등하게 간다 해가지고 공원녹지가 예산이 그때 5천인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2천인가 3천이었어요. 비둘기한테는 5천만 원 편성하고 장애인 집수리는 2, 3천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그때 성명서 한번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냐? 타당성 있냐? 우선순위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필요할까 아닐까? 모르면 당사자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죠. 한번 그때 천년대 때인가 제가 한국년 때인가 예산 분석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보험군에서는 퇴직 공무원한테 금을 한돈이 아니라 좀 크게 300만 원 상당의 금을 줬었어요. 그건 원래 감사원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충북과 청주는 안 했거든요. 주다가 그거 설명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없애지지 않고 돈을 확 줄여가지고 50만 원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거의 불필요한 사업이죠. 자, 그런 돈을 관리 돌려서 저희 어르신들, 청소년들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가진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에서 어떤 정책이 사업 우선순위 판단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고 그 수많은 정책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고 보세요. 재정 자립도죠. 충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 포인트 알죠? 복지 포인트는 현금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낮은 충북인데 복지 포인트는 지방정부 편성하는 거거든요. 다 지방 100% 지방대예요. 국비하는 거예요. 충북 이국에 있어요.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도 설명서 썼죠. 공무원들한테 또 월급을 하는 포인트 왜 또 주냐? 돈 없다며. 잘 저도 뭐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모아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것도 제가 딱 맞게 딱 이렇게 표가 나와가지고 본 건데 딱 비교해 주시잖아요. 재정협도가 났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제가 2000년 참여했을 때부터 내가 3년 동안 해가지고 뭘 했냐면 충청북도 사익사들 수당을 올려줬어요. 전국을 다 비교해가지고 하나는 청주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상당히 좀 청주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수당을 준 거가 제일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7만원짜리가 3만원, 10만원 사익사 수당을 줬어요. 그럼 비교표, 그러니까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15만원까지 3년 동안 해가지고 수당을 올려줬어요. 왜 했냐면 사익사들이 급여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졌는데. 근데 고급 자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건 너무 낮으면 떠나게 되니까 10년 차 일할 수 있는 것과 1년 차가 다르잖아요.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10년 차는 같은 100만 원에도 1년 차는 100만 원 많이 쓰겠지만 10년 차는 1000만 원 이상 같이 쓸 수 있는 역량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사익사는 사회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초를 개선해주면서 저희 남게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그 급여를 올려주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높은데 주는 게 적네. 이 표 하나 가지고 며칠 작업해가지고 확 올랐어요. 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를. 21살이기 시작할 때. 뭐든지 어떤 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텍스트도 쓰긴 했지만 최대한 이미지와 최소 표 정도, 그래프 정도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설득과 공감받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예산 추구에 대한 방향성. 예산은 투명해야죠. 책임성 이상이죠. 예전에 정보 공개 활동을 해서 탕공비 공개라 엄청나게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다 공개하죠. 지금 시청 홈페이지 가면요. 시장, 부시장 어디 있었는지 다 나오고. 근데 나중에 한 번 또 우리가 그래도 의심되는 것들이 있어. 정부에서 그날 누가 왔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요, 예산 감추려고 해요. 너무 잘 알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청주시한테, 충북도한테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 제발 이렇게 올리지 말아라. 왜? 수천 페이지를요, 통으로 올려놔요.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 가면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바뀐 건데 더 잘 바뀌려면 복지국의 과가 몇 개 있잖아요. 복지국 안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정책과, 그래서 과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국단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전 논산걸 제가 오랫동안 뭐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예전부터 다 과별로 쉽게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도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도도 지금은 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예전보다 낫긴 하지만 도대체 이 청소년이 어디 있는 거야? 예전에는 문화 쪽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 어디 있냐? 복지 쪽에 있거든요. 청년정책관실에 청소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딱 그 키워드만 갖고 차출이 꽈주시면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어야 되는 뭐가 되냐면 어떤 지방정부도 출력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업 설명서라는 걸 만듭니다. 예산서가 딱 있죠, 두껍게. 그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A4 한 장에다가 이 돈은 국비다, 지방비다, 시비다, 기금이다. 이 돈 또 누가 쓸 거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쓸 거다. 이 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거다. 어느 정도 와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돈이 이런 돈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예산 분석할 때 의원님들 통해가서 받아와서 그걸 보면서 보죠. 그래도 안 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전화해야죠. 선생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나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좀 더 이 예산 자체가 투명해지려면 또 책임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보여준다는 뭔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청주시 홈페이지상에 있는 예산서가 있으면 좀 더 쪼개서 과별로 나와야 되는 거 하나, 그 옆에다가 사업 설명서 같이 붙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가로등이구나, 어디 바꿀 거구나 딱딱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 분석도 하겠지만 시기가 공개하는 범위를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하는 게 맞다. 왜?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보면 심의하고 확정되잖아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아마 그 1, 2% 정도만 수정이 되지 나머지 거의 원함대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바뀐 게 있다 말해봐야 우리는 어쩌 바뀌어지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공개로 무방하다. 이게 그거를 어떤 참여대 차원에서 사업 설명서 공개해라. 좀 더 투명하게 가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듣건 안 듣건 간에 그걸 통해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서울시가 지금도 서울시 가다 보면요, 인도 가다 보면 이 딱 동판이 새겨져 있어요. 담당자 누가 했고 언제부터 언제 했다. 보도블록이 하나 바꾸니까. 근데 왜 바꾼지 알아요? 국비 따기 중이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데 도라시는 메초시를 돌파 이렇게 하잖아요. 국비 따기 좋은 게 보도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게 안 만들어야죠. 자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그거를 없애려고 박 시장이 첫 번째 할 때 보도블록에다 그 담당자 이름을 박아놨어요. 종로 쪽 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야 돼요. 보도블록 너무 자주. 나는 성악교 누구잖아요. 직도공사예요. 성악교 너무 자주 바꿔. 거기. 그리고 또 자료는 보는데 이게 항상 삐뚤빠뚤 해가지고 고장나기 편하고. 여러분 그 리스본 같은 데 가보잖아요. 옛날 방식 이제 돌박하면 그대로 더 잔인히 하는 게 있는데 수백 년 된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쌍택 수익길 가다 보면 이쪽 도로는 지금 길을 걷고 이쪽 모마시대 길을 걷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정말 잘 만들고 그들이 문화도 살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지향해야 한다. 문명 개발 사업의 예산, 삶의 질을 기하지 못하는 예산은 없어야 된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삶의 질을 지향한다 했을 때 보면 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다 선량한 마음을 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업자하고 결탁된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 것도 우리는 잘 찾아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예산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죠. 예산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요. 예산 요구서를 예전부터 요구를 하는데 안 줘요. 안 줄 명분은 있어요. 사업이 끝나고 확정되지 않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가 정보 공개의 취지거든요. 그럼 예산 요구서라는 담당자가 기한을 낸 거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명분 갖고 공개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선량한 공무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뭔가 가르쳐줬다라면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하는다가 이런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예산과 주민참여인데 어떤 이 세 가지 판단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결과적으로 필요한 타당 우선순위한다는 것은 그 행사하는 결정자가 누구냐 당사자는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행안부의 제재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사는 뭐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정치 홈페이지 가면 주민참여사 결과물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청주시건요. 뒤에 보험권 첨부해놨는데 95% 이상이 다 도로 포장 예산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을까요? 근데 형식화되는 거죠. 근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 진천군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돈 쓸 걸 뭘 할 거냐. 어떤 분들은 마을 방송시설 해달라. 우리 가로등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천군이 그나마 이걸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예산을 보면 사람들 보면 거꾸로 가게 되면요. 기초지방정부는 12월 21일까지 의회에서 동망이 때리면 예산이 통과됩니다. 도는 회계연도기 15일 전이니까 10월 16일 날 방망이 때리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10일 20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예산이 받아지겠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 안 되죠. 이미 다 왔고 짜지게 어떻게 뭔가 늘려면 뭔가 빠져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거 위에서 방망이 때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초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입니다. 11월 21일 날 시장이 사인해서 무조건 의회로 넘겨야 됩니다. 만약에 정리가 덜 됐다고 하면 먼저 총 예산 규모만이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의회 양해를 구하고 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입니다. 11월 21일 지사가 사인해서 넘겨야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장 사인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것도 말은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행안부에서 매년 7월 31일자 예산 편성 기준을 내려보냅니다. 급수에 맞게끔 출장비, 여비, 의자 가격 모든 것들 다 또 올해는 예산 편성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러면 7월 30일 기다렸다 예산을 여기 또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평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급은 보통 내년도 이상 국비를 신청하는 4월 말에 끝납니다.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 지방비를 편성하는 건 보통 5월, 6월 달에 6월 정도면 큰 가닥이 사업은 잡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8월, 9월 달에 실과해서 예산 요구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이제 예산 부서 넘어가면 예산 부서가 개수 조정을 합니다. 많아, 줄여, 없어, 올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 요구한다? 어느 시점에 해야 돼요? 예산 요구를 실과에 쓸 때 담당자가 쓰기 전에 요구해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다 써서 올려서 계속 맞춰놨는데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말 큰 뭐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분석한다, 요구한다 하면 분석 빼고 요구되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는 최소한 7월 정도는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야별로 사업지의 예산 분석을 할 때 보면 분석을 통해서 대안 요구를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럼 다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노인에서 하나, 만원 2개, 청소년 하나, 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만 이야기하면 10년 지나면 10개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많이 발휘도 됐죠. 힘을 또 같이 몰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만들기 전인 7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게 만들어서 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기 좀 안 맞으니까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빠르게 내년 걸 좀 해서 올해 만들어면 기본 틀은 잡힌 거죠. 내용만 이제 바꾸면 되니까 내년에 해서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기서 이런 거 제안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발표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이 그렇잖아요. 세방사가 발굴하려는데 모두 뭘 찾는지 모르잖아요. 정해진 걸 걷지 못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같이 민간협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또 동의를 얻게 되면 훨씬 올라갈 분위기도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게 타임테이블을 이해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옛날에 무조건 시간 초에 가서 해달라면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돼 있는 이 시기적인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예산 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뭘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국가 시즌이 돼 있다. 옆에다가 그런 우리는 이때쯤 예산학계 하고 예산 분석하고 제안하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하자. 언제 평가하자. 그렇게 제가 타임테이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 때는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의 제가 문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낭비성이죠. 또 선심성 예산은 꽤 많죠. 선심성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의원 전략사업들이 있을 때는 막 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거든요. 항공비가 공개되기 전에 막 썼죠. 지금 옛날보다는 교묘하게 다 감춰져 있어. 근데 그건 우리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낭비성은 말 그대로 정말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쉽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거 있거든요.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배달된 단발성 사업들 예산서가요. 예전에는 2008년도까지는 품목 예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과주의예요. 성과 목표를 가지고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만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미래에 담보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을 또 해봐야 될 거고 예산 과정 불투명성 이걸 확보하려면 예산연구소 공개를 받으리가 정치해내야 되는 거죠. 지구에서 하성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계속 예산연구소에 한 행정소송을 내고 있어요. 일본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국가잖아요. 지방은 또 따로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당사자들 이해가 배제된 예산 편성 과정. 그렇죠? 장애인이랑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청소년권 분석해보면 정말 애들한테 한번 제가 분석해서 YMC에서 청소 강의했을 때 얘들아 네가 원하는 게 있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 최대만 줬지만 어떤 이게 같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장애 예산을 만든 장애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장애 복지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좀 어느 정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청소년한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영국에 You Decid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하나 뭐 해달라니까 아이 알았어 엄마 좀 저렇게 네가 해봐. 했더니 만족도 너무 높아. 그 프로그램이 You Decide 네가 결정한다. 영국 연방정부가 많은 지방정부한테 이걸 활용해라 나온 것들인 거죠. 아니 같은 돈을 줬는데 만족도가 높으니까 결국 그 공무원한테 가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주민참여에서는 한번 예전에 도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공무원 출신의 의원이 뭐라 하냐면 내 권한을 뺏긴다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그렇지. 선생님 대민주주의 안에 당신 우리를 대신하는 거지 당신의 권한이 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힘을 쓰고 방북해야 돼, 못 낀다 이거야. 말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성을 반영하지 어떤 반지방자치잖아요. 우리 지역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중앙과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인구가 많은 데라며 보훈이나 계산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거의 절반이 육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는 아무래도 노인 관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주는 여러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됐냐 안 됐느냐. 이게 외국 걸 갖다 뺏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보다 보면 이건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건 좀 많이 봤었죠. 오로지 이것만 봤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 천명에 맞추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예산을 보는 이유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예산이다. 하여튼 시간이 벌써 많이 시간이네. 이거 하여튼 뭐 이런 기존에 새로운 평가에 바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민참여 예산인데 한번 영상에 엄청 떴었죠. 근데 그 PD당인데 정치훈련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뽀또 얼굴에 영상이 유튜브에 아직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반, 통, 동 모여가지고 지금 직접 모아서 해서 마지막에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하는데 모든 걸 다 하지는 않고 저게 경직성 예산들은 그냥 가고 나머지 예산이 일정 그 실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참여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독일의 리텐베르에서 보면 여기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그 권력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의 알바세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노력이다.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 갖고 운영하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죠. 우리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우리가 쓴다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는데,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우리 예산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만 참여했을 때 뭔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해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언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론적 이야기인데, 어떤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할 때 좀 깔라고 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진단돼야지만 대안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보통 이제 세출예산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세입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지방세를 노력 얼만큼 하고 있냐.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청주와 전주와 비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니까. 재정 여건이나 인구수나 인프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니 왜 전주는 사업 수익이 우리보다는 몇 배가 많은 거야. 단순히 하는 거 하나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만큼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청주는 안 했던 거죠.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은행에 오래 남아야지만 이자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수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예전에 누구 시장 때 이명박이 때인가 빨리 써 해가지고 써버리니까 100억이었던 이자 수입이 6억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럼 94억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인센티브 받은 게 3억인가 4억 받았습니다. 결국 그 90억을 날린 거죠. 다른 지방정부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출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 세입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 주민수 늘린 거 말고 그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봐주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좀 더 많은 포상을 좀 해주게 된다면 그런 거 굉장히 신뢰의 세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주민 참여 예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이거 디자인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청주시 홈페이지 가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 무료 예산입니다. 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보험건데 봐보세요. 보험 가격에다가 그때 정상 얘기하면서 엄마들이 싸우다 보니까 정책이 한개에서 나고 예산관에다가 해서 이제 몇 주가 세줬는데, 그때 보니까 다 도로 정비. 보험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같은 예산 안에서.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일상화를 통해서 좋은 예산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필요한 곳에 쓸 것인가. 근데 지금 예산은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복지 30% 늘리면 된다. 그게 하나의 못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경제체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세를 얼마큼이냐, 국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드는 자체 사업에다 얼마나 그걸 봐야 되는데 전체 통으로 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만드는 데에서 아까 뭐 광명의 청소년 빈곤 대출 방역 조례처럼, 또 경기도 같으면 청년 금융 지원조례, 국민정원 가입 지원조례, 그것 통해서 미래 청년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례들, 그런 예산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면 나중에 창의적 사업까지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하여튼 우리가 뭐 너무 단발적인 게 아니라 100년을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근데 그 신문에 나왔던 게 한평에서 한평 나비축제라는, 그때는 20매력을 들여서 황금나비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효자라는 겁니다. 금값이 올라가지고 25억짜리 몇백억 돼가지고 일단 자산적 가치가 높아졌고,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 생으로 얻는다고 해서 상세 전시한다. 반대로 증평에서는 엄청 그 손단지를 만든다 치면 애물단지가 되겠잖아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거죠.
좀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 그때는 구박을 받아요. 우리 지방정부 예산은 아닌데 전북대학교 가면 어떤 캠퍼스든 나무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장 무슨 총장인데 이름이 장조림이라고 불렀대요. 조림을 하나 많이 했어요. 고속도로 공사 때만 나무 다 갖다 심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하나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 녹지공이 넓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런 또 해안이 좀 있었나 보죠. 박근혜 정부 때 산림청장했던 사람이 충북대학교 산림과 교수예요. 이 양반이 성형업소로 그렇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산림 세라피, 캐나다 공부할 그런 세라피, 치유 시설들을 우리나라에 산림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그걸 하셨다가 공격적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방경상 그런 사업들이 많다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과거 선조들의 만들어낸 유산이 지금 현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지금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어제 제가 페북을 쓰면서 단재 신철 선생님의 사상을 지역에서 좀 더 확산시켜서 좀 하게 되면 단재 선생님 때문에 많은 정부에서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성장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먼 미래 지방정부의 청사진을 보시는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대안 예산을 만들 때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규모를 알게 되니까 여러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단편적으로 활동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내 개인의 역량이 커가게 되고 또 지역의 여러 형태의 복지가 되든 문화가 되든 교통이 되든 뭐 여러 가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산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연대의식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활동이라 한 것은 정말 재미난 활동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정당도 마찬가지고 정당이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보당은 이런 것들. 근데 진보당이 어떤 저번 선거 때 현수막 갖고 엄청 사람들이 유쾌함을 많이 줬었잖아요. 천편일률 현수막이 아니라 그 재미난 아이디어들, 그 내용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전국이 있다고 합니다.